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밖에 비가 그냥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네요. 비 내리니까 좀 축축해도 그래도 이렇게 또 아주 덥지는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벌써부터 옛날 일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제 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토요일은 방송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교회 사람들이랑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점심 먹는데 우리 딸내미가 차려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점심 먹고 그리고 좀 오후에 아버지 어머니 뵙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사실은 영화를 보려고 그랬어요. 영화 뭐였지 무슨 퍼펙트 데이즈인가 뭐 그거 보고 싶었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 아침에 8시 정도에 뉴스 퍼레이드 하고 원래는 제가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제일 바쁜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 하고 돌직구하고 라방하고 정법전 TV 하고 그다음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이제 뉴스 와이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멸콩 TV 하고 그러는 날인데 그런데 원래 연합뉴스 TV를 화요일 날 3시에 나가는 프로가 월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만약에 오늘 돌직구하고 라방까지 했으면 7번 방송해야 되는 날인데 한 5번, 6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돌직구하고 라방을 쉬어가지고 7개가 5개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글자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제가 성함이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정기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정기철 선생님이 또 큰 돈을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교회 갔더니 그때 저랑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 다음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장로님 친구분들 중에 정 변호사 자꾸 돈 얘기하니까 뭐지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장로님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뭐 이걸 꼭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그냥 잘 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 또 비판해 주시고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또 더 감사하다 뭐 그런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지난 주말에 뭐 문자 막 이런 이야기 쭉 하는데 저는 사실은 문자 이야기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불쾌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거는 무슨 의미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생각들이 없나 싶어요. 진짜 저렇게 생각들이 없나. 왜냐하면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되면 한동훈 후보 뭐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거 없겠죠. 그게 이제 뭐 지지한다고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겠습니까? 그 문자를 공개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문자가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원희룡 후보에게 득이 될까요? 저는 전혀 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그때 영부인이 사과했나 안 했나? 사과 안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엔 사과 안 하셨었어요. KBS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KBS 앵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가지고 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사과 안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사과하셨어요. 언제 사과했습니까?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인가 뭐 무슨 간담회인가 뭐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때 유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쓱 넘어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런 문자 파동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시 소환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못하러 합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 문자를 깠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희룡 후보 뒤에는 누가 있다?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깐 사람이 누구라고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그 의원님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하고 영부인을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하나? 본인을 위해서 본인 생각에 본인 이익에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게 가장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한동훈 후보한테 스크래치를 딱 내가지고 그걸로 원희룡 후보가 싹 떠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되면 내가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저런 문자를 오픈하는 게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야,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난주에도 민주당이 똥볼을 갖다가 뻥뻥 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어쨌든 대충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경북지방경찰청에 뭐가 있냐면요. 경찰 수사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순직한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두 갈래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최수근 상병의 그 순직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해병을 뭐 사망해야 되겠다, 사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젊은 해병이 우리나라에 아까운 진짜 그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젊은이가 순직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과실치사죄인데 무슨 과실치사죄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가리는 게 그게 이제 저쪽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갖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그 수사 과정에서 뭐 일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직권남용부터 운운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데가 지금 공수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새로 또 수사하는 데를 만들자. 새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게 뭡니까? 그게 특검이고 그 특검이 이제 그 임명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하니까 그게 특검법이고 그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재의결됐다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주는 그럴 것 같고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재의결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 나왔어요. 어디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뭐냐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데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 생겼어요. 어떤 그 정권에서 생겼느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생겼는데 다시 한번 요걸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어떤 형사 사건이 있을 때 이거는 죄가 된다, 이거는 형사 재판 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거를 거꾸로 하면 공소 제기해서 소자하고 제기해서 기자 해가지고 기를 앞에 두니까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소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은 공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자가 붙습니까? 형사소송이니까, 공적인 소송이니까.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내는 거를 제소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그 공소장을 갖다가 법원에 내는 그거를 기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는 그 누구한테 권한이다? 그거는 검사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누가 독점한다는 겁니까? 검사가 그 형사재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할지 말지를 오로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기소 독점주의인데 그게 우리나라다. 그런데 이전까지는요,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 기소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검찰이었어요. 오로지 검찰이었어요. 경찰은 그런 거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요. 2020년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45조의 5가 신설이 됐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은 경찰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경찰한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경찰이 수사를 딱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은 검찰한테 사건을 송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딱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 범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실무 나가가지고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은 해야 할 일을 안 해주는 게 제일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어떤 놈이 사기를 갖다 쳤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의뢰를 해가지고 뭐 고소장 같은 거 이렇게 잘 써가지고 검사님한테 딱 드렸는데 검사님이 딱 보고 첫 번째 뭉개든지 두 번째 아예 불기소해 버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검사가 제가 피의자를 변호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님 앞에 가지고 검사하고 싸우면 되지. 법리적으로 잘 싸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기면 무죄 받는 거고 지면 그냥 유죄 나오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가장 속 터지는 게 뭐냐? 싸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피의자를 변호해서 검사랑 싸워가지고 박살을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검사님이 그냥 내가 고소를 갖다가 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그래서 전관예우라고 한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거는 그 피해자들 대리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난번에 다단계 사건 있었잖아요.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를 대리한 게 누굽니까? 이종근 변호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장 출신. 그런데 다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예컨대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다단계 사건을 기소를 안 하고 심지어 불기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그 가해자가 그 나쁜 놈이 선임을 갖다가 했네. 뭉갰네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관예우가 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검사장 출신이 자기가 수사했던 블랙벨트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리를 갖다가 하나, 변호를 갖다가 하나. 그런데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이 2020년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나? 경찰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245조의 5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불송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불송치 결정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혐의 결정하고. 그런데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5조의 7 그 다음 조문이 생겼는데 이거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고소인이 경찰이
경찰이 아예 검찰한테 분명히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범죄가 되는데 경찰이 뭉개고 불송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검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검사가 그냥 수사해가지고 끝내면 되는 걸 갖다가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그냥 자꾸 늘어진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245조의 7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항에 이게 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 언제 개정이 됐느냐? 검수완박할 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패배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2달 동안은 대통령은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였습니까? 그게 검수완박이었잖아요. 그 검수완박에 실질적으로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245조의 7의 1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인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고발인 같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검찰이 그 사건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이 245조의 7이었는데 그때 1항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1항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고소인하고 고발인하고 무슨 차이냐면 고소인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예컨대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갖다가 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 막 사람을 막 때려. 그러면 전 아무 상관이 없어도 경찰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아 지금 어떤 사람 죽도록 얻어맞고 있으니까 수사해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니야 저거는 이제 범죄 사건이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불송치를 딱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억울하잖아요. 정의감으로 내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갖다가 뭉개? 혹시 뒤에 뭐 경찰 전관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뒤에 뭐 조폭 있는 거 아니야? 뭐 혹시 뒤에 뭐 정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의 신청을 딱 했는데 제가 이의 신청하는 거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권자의 고발인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고소인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소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직접 피해자가 고소와 저기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사건이 그냥 덮이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일 우려하는 그때 이제 막 그 변협에서도 야 이게 말이 되냐 검수완박할 때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이러다가 범죄자 천국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서 그 어떤 걸 갖다가 상정을 했냐면 예컨대 성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범죄의 그 피해자가 뭐 미성년자나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경찰에서 이걸 갖다 그냥 덮어버렸어. 불송치해버렸어. 그러면 성범죄나 예컨대 뭐 부모가 없거나 뭐 부모 뭐 아니면 보호자가 아주 뭐 이렇게 그 힘이 없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누군가가 그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돌봐줍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쨌든 법정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고발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 그러면 사건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법이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범죄 피해 당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범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싹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범죄 피해 당하면 특히 사기 같은 거 당하면 그러면은 이제 아주 큰일 나니까 진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찰의 힘이 막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아니면 뭐 패션인지 뭐 폼인지 해가지고 경찰에 그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사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설치하도록 했어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20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느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규칙이 언제 생겼느냐? 2021년에 생겼는데 그거 그 뭐야 PD님 그 규정 좀 띄워주세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되긴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2021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근거가 뭐냐? 저런 규칙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뭐 구성은 경찰청에서는 그 10인 10명 이상 20명 이내 그러니까 10명부터 20명까지란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같은 시도경찰청은 멤버가 누구냐면은 몇 명이냐면은 20명 이상 40인 이내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인사는 6명 이상 그 10인 10명까지 이렇게 외부위원은 40명까지 내부위원은 10명까지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에는 총 맥시멈 50명까지의 그 위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느냐 수사 전문가들 그다음에 변호사들 그다음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사회 각 분야의 그 유명한 사람들 저기가 경상북도 경북지방경찰청 아니겠습니까? 저기 2021년도에요. 제1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2021년도에. 근데 임기는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지금은 제2기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을 텐데 2기는 구성원이 누군지가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런데 저 1회 심의위원회 경북이니까 1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누구였겠습니까? 위원장 누구냐면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2회 때 심의위원회 위원장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수님일 것 같아요. 그 경상북도의 로스쿨이 경북대도 있고 뭐 영남대도 있고 그러니까 영남대나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위원장하고 저때 위원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30몇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2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다른 사건도 아닌 이 최해병, 순직해병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심의를 쭉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 9명이 피의자였단 말이에요. 피의자가 9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불송치한다. 그다음에 6명에 대해서는 송치해라. 그 검찰에 보내라. 이렇게 됐는데 빠진 3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제일 밑에 있는 가장 계급이 낮은 뭐 이제 부사관들이겠죠. 젊은 20대 부사관들 뭐 중사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사관들 계급이 제일 낮은 2명이 빠졌고요. 그다음 또 한 명은 누가 빠졌느냐?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빠졌어요. 그게 누구다? 사단장. 어떤 사단장이다? 임성근 사단장이다. 임성근 사단장은 왜 빠졌겠습니까?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하면 사단장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있고 해병대 사령관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있고 국방부 장관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있고 국무총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감독 잘못했고 또 감독 잘못했고 또 감독 잘못했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은 뭐 맨날 뭐 과실치사 무슨 일 있으면 대통령한테 다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장은 저기 1사단이니까 저기 1사단일 거거든요. 1사단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록들을 쭉 검토해 봤을 때 사단장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라고 누가 판단을 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멤버들은 누구다? 경찰들이다? 뭐 경찰도 있을 거예요. 경찰도 내부위원이 몇 명 있을 텐데 아마 뭐 거기 뭐 과장이나 수사과장이나 무슨 수사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3명 이내로 들어가긴 되겠어요. 그런데 10명 이상은 누구냐? 다 뭐 어디 교수님들, 그다음에 다 저 같은 변호사들. 그런 사람 그다음에 뭐 언론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책임을 묻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막 그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이제 입대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니까 이 사람들까지 형사 책임 묻는 거는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가혹하다. 그다음에 사단장이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기고 책임지지는
사단장까지는 못했을 테니까 사단장도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연대장 있고, 연대장 밑에 뭐 있습니까? 대대장 있고, 대대장 밑에 뭐 있습니까? 중대장 있고. 이런 그 장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고위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볼지 물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을 구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뭐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된다 안 된다, 누가 판단할 거겠습니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갖다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사단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의 효력이요, 이게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 이거는 송치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송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송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송치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송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적인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그 규정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규정을 갖다 보면 18조를 갖다 띄워주세요. 18조. 저기 이제 제가 18조 찾아놨죠. 국가수사본부장은, 이거는 전체 본청과 관련된 규칙인데, 저 밑에는 요 규정을 다 인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 최대한 존중한다. 그 다음에 그 심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거는 뭡니까?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묻기 어렵다. 내가 대학 교수로서 형법을 가르친, 물론 이제 조국 교수도 형법 교수지만 어쨌든 수준이 좀 다르다고 치고, 내가 알고 있는 형법 지식과 판례와 여러 가지 법리에 따를 때 임성근 사단장에게까지 책임 묻는 건 어렵다라고, 분명히 저기 법대 교수들 몇 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거고, 제가 만약에 들어갔어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판례 같은 거 찾아보고 여태까지 이래왔던 거 상식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사단장한테까지 책임을 묻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직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갖다가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불송치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고소인이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누구다? 범죄 피해자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는 누굽니까? 최수근 상병이지. 그런데 최수근 상병은 사망했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 그런데 최수근 상병 결혼도 못하고 세상을 떴네. 참 안타깝습니다. 배우자 없죠. 그 다음에 직계 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상병의 부모님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정에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의 신청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최상병의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형님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직계 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 사건은 검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지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님한테까지 책임 묻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의 신청 안 하면은 이 사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정리를 갖다가 하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마 불송치 결정을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사단장 송치해서 검찰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기소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그러면
그 경북지방경찰청장도 이거는 송치해야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반대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최대한 존중해서 뭐 경찰청장보다 그래도 교수님이나 그래도 법조인 그 변호사 중에 뭐 저같이 그냥 변호사만 든 사람도 있겠지만 저 변호사들 중에는 뭐 검사장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장검사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것이 아니냐.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기로는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순직은 누가 했습니까? 최수근 일병이 했어요. 원래 그때 최수근 청년 최수근은 해병이었는데 해병 최수근은 일병이었다고요. 이등병에서 일병 갓 달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순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서가 돼서 한 계급이 추서가 돼서 상병이 됐지 당시 계급은 일병에 불과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데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8일. 이런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을 했느냐? 7월 19일에 작년 7월 19일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진짜 꽃과 같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파릇파릇 피어나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떠받쳐 줘야 될 지금 젊은이들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재발하는데 진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오히려 핵심은 그 순직한 최수근 상병이 아니고 최수근 일병이 아니고 지금 핵심은 졸지의 임성근 사단장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최수근 일병이 그렇게 사망을 갖다가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임성근이 타겟입니까? 아니잖아요. 임성근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핵심이 됐는데 또 그게 핵심이야?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왜 그 수사가 무마가 됐느냐 그다음에 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디서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은 졸지에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가 되어버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경북지방경찰청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년 말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작년 말 정도에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해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의적으로의 책임이 있지. 사단장이 이렇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이렇게 사망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의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라고 해가지고 작년 말 같은 때 올 초나 1월 달이나 이럴 때 딱 끊어줬으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잘 어쨌든 결론을 내줘가지고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었는데 폼으로 만들었습니까? 패션으로 만들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심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데 무슨 특검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임성근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검해가지고 뭐 외압 여부를 갖다가 그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예요. 이게 특검 같은 게 더 이상 필요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1번 성범죄, 2번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 군 경찰, 해병대 경찰, 박정훈 대령 이런 사람들이 수사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뭐 박정훈 대령이 뭐 중령 때, 소령 때 이럴 때는 자기가 수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딱 봤을 때 보니까 사단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이거 저희 군 검찰에 기소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걸 막았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막았다고 그러면 뭐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퇴임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박정훈한테는 아무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다? 경찰청장한테 넘어갔다. 경찰청장한테 넘어갔으니까 경찰청장은 어떻게 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규정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때 임성근 사단장은 그 형사법적인 책임이 없다. 범죄의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불송치한다. 그럼 불송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제 수사를 갖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 최수근 그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어느 선까지 이걸 수사를 해야 될지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도대로 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 구도를 일도 파괴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검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저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불송치 결정은 그 무혐의, 무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을 갖다가 한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사실은 오늘은 저기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 국회의원이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너무 시간 배분을 또 잘 못했다 요 생각이 들고요.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이성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황당해서 그래요. 저는 그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 저러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씨가 이성윤 의원님이죠. 뭐 출세하셨네. 이성윤 의원이 19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었지. 1962년생인데 고등학교를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가 그때는 아마 시험 쳐서 들어간 학교 아니었나? 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경희대 법대를 갔는데 81학번이에요. 전주고가 그때 시험 쳐서 들어갔나 안 쳐서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희대 법대 81학번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같느냐?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이성윤 의원이 뭐 서울대 법대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장학생으로 뭐 경희대 법대 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81학번부터 뭐였냐면 선시험 후 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갖다가 딱 보고 이 점수 가지고 내가 어디 들어간다 한 320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는 거고 좀 애매하게 한 300점 290점 이렇게 나오면 어디 가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저도 그런 세대니까. 그런데 경희대 법대를 가셨는데 경희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간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경희대 법대 81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법 시험은 계속 봤을 것 같은데 시험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언제 갔느냐? 87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81학번이면 대학을 언제 졸업했겠습니까? 85년도에 2월달에 졸업했겠지.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대학원은 또 언제 졸업했겠습니까? 87년 2월달에 졸업했겠지. 그런데 이성윤 학생은 그때까지 사법시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대학원 석사 끝나고 대학원 간 것 같아요. 87년 8월부터 89년 11월까지 병으로 입대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대 다니는 애들 쭉 보면은 학부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 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안 되면 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에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뒤늦게 나이 먹어가지고 군대 가는 애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학생도 뭐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웃긴 게 뭐 웃긴 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육군 병장으로 뭐 병역을 마쳤는데 군복무를 보안사에서 했대요. 센 데에서 했네. 어쨌든 보안사 뭐 제 친구들 중에도 보안사 있던 애들 막 머리도 기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대를 89년 11월에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 가지고 대학 4년 그다음에 그 대학원 2년 그다음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한 다음에 그 89년에 제대했으니까 90년, 91년 2년 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23기로 딱 입소를 했더니 거기에 이성윤 그 연수생과 비슷한 연수생이 있었는데 그 연수생이 누구다? 윤석열 연수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성윤 그 의원하고 학번은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80학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윤 의원은 81학번이고 이 사법연수원 23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강용석 변호사다. 강용석 변호사도 23기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88학번이니까 이성윤 뭐 윤석열 이런 분들하고는 거의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왜냐하면 강용석은 재학 중에 합격했어요. 강용석은 뭐 머리가 좋았나 봐. 머리가 좋지. 딱 봐도 머리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좋은 머리를 뭐 잘 쓰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용석하고 이성윤,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23기로 쭉 같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성윤 연수생은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 그래가지고 초임이 어디냐? 서울지검 나이가 많으면 되게 이제 나이 많아서 시험 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인생이 그냥 뭐 좀 초월하지 않습니까?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니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린애들 공부 열심히 하네. 용석이 강용석이 같은 애들 머리 좋아 좋겠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출세해라. 그다음 나는 뭐 내 나이에 뭐 출세해봤자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제 여유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성윤 연수생은 그 와중에 나이가 진짜 30살 딱 30살에 붙었네요. 옛날 나이로 치면은 62년생인데 91년에 합격했으니까 옛날 나이로 치면 딱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딱 30살에 사시에 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수원 성적이 괜찮았나 봐요. 초임이 어디냐면 서울지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임이 대구지검이었으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그 연수원 성적은 더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지검에 있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쭉 있다가 그러다가 막 꽃을 피우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2004년도. 2004년도에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그때 민정수석실이 있었어요.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수석. 문재인 수석은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요? 경희대. 무슨 과? 법대. 그러니까 문재인 수석이 자기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검사를 뽑아가지고 청와대에 뽑아가지고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 반장을 시켜요. 11년차 검사였는데 그때 이성윤이 11년차 검사였는데 11년차 검사한테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 반장을 갖다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름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뭐 검사가 뭐 쭉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조세
그 금조부가 금융조세 수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수부랑 똑같은 건데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금조 2부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검사로서는 뭐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그 특수부장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다가 부장검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기 그 PD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뭐죠, 석동현 검사장 뭐 이렇게 퇴임하고 그러는 거. 2012년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부지검의 부장검사로 있었어요. 누가? 이성윤 의원이. 이성윤이 동부지검의 부장검사로 딱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직 검사가, 로스쿨 출신의 갓 임용된 현직 검사가 피의자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가 누구 밑에 있었다? 어떤 부장검사 밑에 있었다? 이성윤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그러니까 검찰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당연히 그 검사는 형사처벌 받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동부지검장이 사의를 딱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부지검장이 누구였다? 석동현이었다. 그런데 석동현 검사장은 뭐 윤 대통령하고도 친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몇 기라고 그랬어요? 23기. 석동현 몇 기로 나옵니까? 15기. 8기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동현 검사장은 저도 이렇게 쭉 아는데, 그런데 그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검찰에서 커리어가 쭉 있어가지고 동부지검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성윤 검사장이 했던 그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검사장, 뭐 서울고등검사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했던 검사장이 누구다? 석동현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의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은 아유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거 조금 전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석동현 검사장이 9년 뒤에, 저게 2012년도 일이었어요. 2021년도에 9년 뒤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이성윤을 감쌌던가. 그냥 내가 차라리 가만히 있고 이성윤 부장 보고, 야, 이 부장 도대체 그 검사 후배 니네 부원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책임져. 이랬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성윤이 그 책임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가장 책임자가 그 사람 아닙니까? 이성윤. 그런데 그 석동현 검사장이 그냥 내가 대신 나갈게. 그래, 너 이성윤아 네가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2021년도가 언제냐면, 저 때가 언제냐면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였을 거라고요, 저게. 그런데 석동현 검사장이 보다 야, 어떻게 이성윤 검사장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하나? 검사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일을 하나? 그러니까 석동현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비워라. 내가 너 옛날에 이렇게 감싸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석동현 검사장 덕분에 이성윤 부장 검사가 살아났어요. 동부지검 부장 검사였는데 살아났고 대신에 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됐다가, 그러다가 2014년에 목포지청장이 돼요. 목포지청장 됐을 때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서해 앞바다, 전라남도 앞에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에 담당했던 지청장이 누구다? 목포지청장이, 그게 이성윤이었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합동수사 본부장 했던. 그래서 저거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저 때는 젊었네. 그래가지고 웃을 일 아니지. 저 때 진짜 사망이 25명, YTN인데 실종이 271명, 구조가 179명. 얼마나 먹먹했습니까? 근데 저 때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딱 차려져 가지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다? 목포지청장 이성윤이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2015년도에 파견 나가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이성윤 검사가 날개를 단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누가 있었다? 문재인 선배가 있었다. 그때 문재인 선배가 뭐였다? 민정수석이었다. 그 경희대 법대 문재인 선배가 이성윤 검사를 뭘 시켜줬다? 그 민정수석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장 좀 뽀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그러자마자 이성윤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되고 이성윤 검사는 대검의 형사부장이 되고 그게 2017년도.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고속도 이런 고속이 없어요. 2017년에 대검 형사부장 되고 초임 검사장을 2018년에 대검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은 반부패 강력부장인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반부패 부장이 됐는데 그게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엔 뭐가 되느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엔 뭐가 되느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엔 뭐가 되느냐?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성윤 이렇게 그냥 쫙쫙쫙쫙 가는 거예요. 그 법무부에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검찰총장 하고 싶겠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있으면서 육사 출신들 이렇게 쭉 보니까 육사 출신들은 뭐 국방부 장관보다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 에이스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육군 참모총장. 근데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빼고. 검찰에 빅4 4개 자리가 있어요. 4개 요직이 있어요. 요직 중에 요직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거의 뭐 준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중앙지검에서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다 할 수 있어요.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에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뭐 하는 거냐면은 검찰에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검찰의 모든 인사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하면 정혁진 검사가 어리버리하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국장이 나랑 친한 선배야. 그러면 야, 너 뭐 할 어디 가고 싶어? 저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저기 지방에 어디 그 시골에 그런데 그냥 보내주세요. 그럼 저 거기서 폼 좀 잡게. 그럼 그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똘똘해가지고 저 중앙지검에서 좀 핵심적인 일 하고 싶습니다. 특수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가냐? 그래도 검찰국장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그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 데가 힘센 데잖아요. 검찰국장. 세 번째가 뭐냐면 대검의 중수부장. 옛날로 치면 중수부장, 지금으로 치면 반부패부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대검의 공안부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공공수사부장인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검찰의 요직 빅4를 갖다가 들라고 하면은 대검에서는 2개, 뭐다? 중수부장, 공안부장. 법무부에선 하나, 뭐다? 검찰국장. 그다음 일선 검사 중에선 뭐다? 중앙지검장. 이 4개가 있는데 그 공안부장하고 중수부장은 그 똑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라인이 다르니까. 특수부장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안 쪽에서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간첩들 잡고 뭐 그 다음에 선거 사범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쭉 올라가면 공안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 라인하고 그 특수 라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4개 요직 중에서 3개까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특수부 검사가 공안 관련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빅4 요직을 3개를 한 사람은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이성윤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문재인 대통령이 후배를 얼마나 챙겼는지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 할 때에는 그 아예 자기 후배를 갖다가 특별감찰반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2017년 8월에 이성윤을 대검 형사부장으로 딱 임명했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예요. 뭐가 역사상 최초냐?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장 된 게 이성윤이 최초거든. 그 다음에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검사장 시켜줘. 그 다음에 그 중수부장 시켜줘. 그 다음에 검찰국장 시켜줘. 그 다음에 검사장,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장 시켜줘. 거기에다가 고검장 시켜줘. 딱 하나만 더 시켜줬으면 끝냈는데 활용점정이었는데 검찰총장만 시켜줬으면 됐는데 그것까지는 참 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 그러한 이와 같이 검찰의 요직 중에 요직은 다 거친 사람, 검사장 중에 이 4개 빅4 중에 3개를 갖다가 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갖다가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아니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요. 박균택 그 의원이 검찰에서는 이성윤 검사장보다 훨씬 더 평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박균택 검사장이 그 시험도 훨씬 먼저 되고 박균택 검사장이 8호 학번이니까 이성윤 검사장보다 그 4년이나 후배인데 연수원 더 빨라요. 사법연수원은 21기인가 그럴 거야. 21기. 그러면 사법연수원 2기수 더 빠르다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능력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검찰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최근에 한 짓이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한테 온갖 종류의 폼낼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다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검사장 이 검사장도 하고 이 검사장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아마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한테 이제 직접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저 이번에는 중수부장 하고 싶은데 그래 해라. 대통령님 한 1년 해봤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가가지고 검찰국장 하고 싶은데 그래 해라.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폼 나야 되니까 중앙지법 검사장 하겠습니다. 그럼 시켜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한 번만 더 승진시켜주세요. 고등검찰청장. 그래가지고 서울고등의 검사장, 서울고등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내 그 서열이 2등이에요. 검찰총장 바로 밑이 고등검사장급으로 몇 개가 있는데 고등검사장 서울 부산 수원 대구 광주 이렇게 고등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 있고 대검 차장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고등검사장급 중에서 서열 1위가 그게 서울고등검찰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윤 의원을 검찰총장 바로 밑에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에서 온갖 단물을 갖다가 쪽쪽쪽 빨아먹었던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좀 띄워주세요.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제가 만약에 차라리 박균택이나 양부남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 그렇게까지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성윤 씨는 후배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량 발견됐고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저거 보다 못해가지고 그때 저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1월인가 그래요. 잠깐만요. 2018년 1월인가? 그런데 2018년에 그 박상용 검사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을 당시에 이성윤이 뭐였냐? 대검 중수부장이었어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성윤은 완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뭐야 대검에 딱 있는데 대검 부장회의, 검사장회의, 그러니까 총장님이 부장들 딱 모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첩보가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첩보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아이 그 울산지검에서 어떤 검사 새끼가 뭐야 방바닥에 똥 싸가지고 그걸 갖다 문댔대, 똥치를 갖다가 했대. 이런 첩보가 그 검찰총장한테 안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검찰총장이 혼자서만 아씨 어떤 새끼가 검찰에다가 똥칠을 한 과제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아니 차장하고 부장들 불러가지고 야 어떤 검사 새끼가 저런 짓을 했대. 어떤 새끼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이 그 이 부장 그 대검 반부패 부장 그 뭐야 당신이 좀 이야기해 보쇼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성윤 부장이 그때 검사장이 저 검찰총장이 누구였냐면 문무일 총장이에요. 그 문무일 총장. 그러면은 아 이 부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냥 검찰에 똥칠을 했지만 그냥 그 묻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이성윤은 몰랐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윤이 된 게 뭐다? 검찰국장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검사들 다 일일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박상용 검사가 2017년에 울산지검에서 저 똥칠을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수원지검으로 발령해놓고 대검 연구관으로 파견했어요. 아니 그러면 징계를 해줘야지 왜 대검으로 보내나? 왜 중요한 자리 보내나? 아니 그 검찰 얼굴에 똥칠하는 검사를 갖다가 왜 수원지검으로 보냅니까? 이성윤 검찰국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참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그 땅에 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그 위상에 진짜 땅에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당시에 울산지검에 검사장이 있었어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송 검사장, 송인택 검사장이 그 당시에 울산지검장이었어요. 울산 저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았겠습니까? 울산지검장이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검사장님이 저 양반이 그때 술자리 만들었단 말이야. 저 양반이 송 검사장이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박 검사 일로 와봐. 아유 힘들지. 너 몇 년 차냐 지금? 그때 박 검사가 몇 년 차 검사였냐면은 1, 2, 3 그 3학년이었어요. 검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임을 1학년이라고 하고 중앙에 있다가 천안에 있다가 울산 갔거든요. 중앙에 있을 땐 1학년, 천안에 있을 때 2학년, 울산에 있을 땐 3학년 이른다고요. 그 박 검사 몇 학년이야? 그러면 3학년입니다. 그럼 한창 열심히 일할 때지. 열심히 해. 그러면 한 잔 받아. 꾹꾹꾹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딱 그 출근을 하는데 민원실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 그다음 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뭐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3학년 박상용 검사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송 검사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도대체 진짜 또 상식이냐 없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검사장 송인택 변호사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윤은 이런 식으로 그거 만들기 전에 탄핵소추안 그 쓰기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인택 검사장한테 사실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송 검사장님 나 저 이성윤 의원인데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그러면 없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잘못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정년퇴직한 게 아니에요. 검사를 어떻게 그만뒀느냐? 정년퇴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강규태 부장판사처럼 명예퇴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장 하다가 대개는 뭐 의원 면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면직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어디야 뭐 예금보험공사도 의원 면직하고 숭실대 교수도 그냥 그 사직하고 삼성도 의원 면직하고 국방부도 의원 면직하고 다 의원 면직했는데 그런데 이성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 좀 띄워주세요. 관보. 저거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3월 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 8일이니까 꼭 4개월 전이네요. 징계 처분 결과 1번 징계 대상자 검사장 이성윤, 처분 일자는 3월 6일. 징계 종류가 뭐냐면 해임이에요. 이성윤은 검찰에서 해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10일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이성윤은 해임된 사람이에요. 징계 사유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2020년 10월 11월경에 2020년 10월 11월경이면은 그때 이성윤의 보직이 뭐였다?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검사장이었던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주요 자료를 자기 부하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해가지고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해가지고 이 자료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감찰 절차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위반을 갖다가 했고 품위 손상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아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는데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은 다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다 내놔 해가지고 그 자기 동기, 자기 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임관 동기이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는데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작년 내내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난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뭐 조국 북콘서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게 이런 징계를 받아서 검찰에서 해임이 됐으면 좀 근신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검찰에서 검찰의 공식적인 넘버 2 가장 힘 있는 자리 4개 중에 3개를 갖다가 역임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15년 후배 검사에 대해서 마치 그 검사가 벽에다가 똥칠하는 검사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친정에 대해서 자기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한 것이다. 저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 오고 하는데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그 주차장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물기가 많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